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민법은 1119조로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민법 내용으로는 권리와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어요. 이때 권리 의무를 합산해서 이제 권리라고 폭넓게 보고, 이때 민법에 주어진 어떤 권리 의무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가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다음으로 법인이 있어요. 법인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이름으로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해요. 그럴 수 있겠죠. 삼성 명의로 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삼성이 삼성 명의로 어떤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올 수도 있겠죠. 이때 거래의 주체가 삼성이 됐죠. 삼성이 거래 주체로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삼성 같은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삼성은 돈을 쫓는 영리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법인은 돈을 쫓지 않는 법인. 대표적인 예시가 비법인 사단 중에 교회가 있겠죠. 교회는 돈을 쫓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삼성으로 봐도 무방해요. 일단 당장 이해가 중요하니까. 무튼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에게는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민법 입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이거 좀 기억나시나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청약과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 핸드폰을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핸드폰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살 사람. 근데 여기 앞에 계신 수강생분께서 제가 살게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저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해? 이게 바로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거라고 했고, 그 중에서 당사자, 즉 저랑 이 수강생분, 우리 둘은 서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죠. 만약에 이러한 능력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됐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란 뭔가,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을 때는 무효냐 취소냐, 또 행위 능력은 내용이 뭔가, 이런 것들이 결여됐을 때의 계약은 무효가 돼, 취소가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배우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중 먼저 권리 능력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법 제3조라고 나와 있고, 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민법상 1119조로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권리 의무에 대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이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렇다면 강행 규정이 뭔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강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민법이 1119조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때 103조라는 조문이 있고, 이게 강행 규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이냐, 103조에 예를 들어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무조건 이 조문에 구속이 돼요. 따라서 저랑 어떤 분이랑 계약을 체결하는데, 야, 민법 103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라고 했을 때, 야, 우리 그거 조문 배제시키자, 그 조문 우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우리 다르게 합의하자 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행 규정, 강제로 규정된 거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반면에 임의 규정은 임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민법에 7조나 10조나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규정이 있을 때 A는 B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당사자들 간에 야, 이렇게
이 조문에서는 A, B라고 규정을 했는데 A는 B라고 규정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A는 C라고 당사자 간에 다르게 합의하자라고 해도 된다. 왜? 임의 규정이 해당 조문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우리 민법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강행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을까요? 임의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법이라는 것 자체는 재산, 돈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너네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너네 마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이랑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데 당사자들 간에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게 시가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야 이거 130에 팔게, 오케이 살게 하면 이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0만 원짜리 시가인데 제가 1000만 원에 팔게,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국가가 좀 개입해가지고 이건 너무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강행 규정을 둠으로써 규제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99%예요. 강행 규정은 정말 몇 개 없어요. 따라서 시험은 강행 규정을 자주 내겠죠.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강행 규정이 민법에서 많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나라일까요? 생각컨대 아마 우리 윗나라 북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튼 우리나라는 임의 규정이 99%다. 그 중에서 완전 민법 총칙 초반부에 강행 규정이 좀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야 강행 규정 별로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앞에 강행 규정이 너무 많은데 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앞부분에 좀 몰려 있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이 99%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제3조는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 조문을 배제시킬 수 없다, 다르게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즉 민법상 1119조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사람,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전부 노출설이라고 해요. 전부 노출이라고 하는 말은 태아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배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전부 노출되었을 때 태아가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겠다가 우리 통설적 견해인데, 통설이라 함은 우리가 통설이 있고 그리고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이제 이 설은 기본적으로 학설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A 주제에 대해서 10명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10명이 모이셔가지고 야 A는 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A는 B다 라고 보자 라고 했을 때 통설적 견해라는 무슨 말이냐, 그 중에서 거의 막 9명 가까이 오케이 A는 B라고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 즉 교수님들이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게 통설적 견해고요. 다수설은 뭐 예를 들어 한 6명, 7명 정도는 A는 B라고 봤어요. 근데 한 2-3명 정도는 아니야 A는 B가 아니라 A는 C야 라고 봤을 때 이때 6명, 7명이 봤던 거는 다수설이라고 하고 2-3명이 봤던 거 이거는 소수설이라고 하고 판례는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이 내신 견해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 때로는 통설과 판례가 일치할 수도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일치할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설이랑 판례랑 일치하는 경우는 견해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학설은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당연하죠. 이거는 학설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 같은 2차에서 법학을 전문적으로 할 때 그때나 비로소 이제 민법에서 이런 게 그나마 쓸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우리 시험 1차 절대평가 이런 데에서는 절대 필요 없어요. 판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학설이 필요 없고 판례만 공부하시면 돼요. 판례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통설적 견해는 모든 교수님들이 다 전부 노출로 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거의 없어요. 다른 의견이.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 취득하냐? 그냥 출생하면 당연히 취득하는 거예요. 엄마 배 밖으로 딱 나왔으면 바로 권리 능력, 민법상 1119조에 대한 권리를 취득을 하는 거죠. 권리와 의무를. 그래서 이걸 출제자들이 어떻게 장난치냐?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 또는 출생신고가 되어야 권리 능력이 취득된다라고 OX로 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굵게. 이게 아니고 출생하면 누구나 취득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 또는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해요. 이게 권리 능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적지 마요. 이건 그냥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형광펜을 친다면 그냥 출생하면 당연 취득이지 이게 아니다. 어차피 이것도 제가 근데 볼드 표시해놔가지고 굳이 형광펜 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권리 능력은 언제 상실되냐? 사망하면 당연히 상실돼요. 똑같겠죠? 나오는 순간 바로 권리 능력 취득하고 사망하면 바로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거지. 여기도 똑같아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 또는 실종 선고 등으로 인해서 권리 능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망하면 권리 능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항상 출제되는 첫 번째 지문. 이거. 제가 이제 수업함에 있어서도 여러분께 강강강강이 아니라 강약강약,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2번만 중요해요.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받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이거를 줄여서 반증이라고 해요. 반증.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법학 팁인데 제가 제 교재에서도 막판에 수업 문제 풀이 팁까지도 제가 객관식 팁이라 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자료도 있잖아요. 이것도 팁인데 뭐뭐 캔으로 나오잖아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 보는 지문인데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을 때 차라리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 낫고, 반대로 반드시 뭐뭐하다, 뭐뭐할 여지가 없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 나오죠. 머스트 개념,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걸 차라리 틀렸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정답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법학이라는 건 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외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만 규율하면 우리 민법을 포함한 법학은 전혀 어려운 학문이 아니에요. 원칙은 조문을 의미하는 거니까 조문 그대로 모든 판사님들이 구속돼가지고 판시를 하게 되면, 판결을 하면 우리는 법학이 어렵잖아요. 그냥 조문 1119조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 법이 왜 어렵냐? 예외가 우리 판사님들이 끊임없이 내기 때문에 이 예외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관련된 판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법학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판사님들이 이 관련된 판시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언어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학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법학은 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외냐? 이게 법학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에 불과해요. 최소한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약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적으로 예전에는 낙태를 하면 처벌을 했어요. 낙태죄로. 또 결혼한 사람이 제3자와 간통을 하게 되면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낙태죄, 간통죄라는 게 형법에 있었는데, 우리 국가가 야,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든 낙태를 하든 이거 가지고 국가 형벌권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의 징역을 보내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차라리 민사적으로 돈을 좀 서로 간에 세게 받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런 문제의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야, 낙태죄랑 간통죄 이거 이제 형법에서 빼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낙태죄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되었다고 보듯이, 우리 법학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으면 실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사회학문이기 때문에, 우리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뭐뭐하다, 뭐뭐할 여지가 없다, 이런 거는 다 원칙 같은 느낌이잖아요. 과학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건 예외가 항상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맞는 게 출제하는 경우도 정말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당연히 제 책에 다 실었죠. 여러분 이건 되게 특이하게 이런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지문으로 했어요.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처음 보는 지문이다 라고 했을 때요, 꿀팁인 거예요. 이런 거 뭐뭐 할 수 있다.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법원 파트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면 많은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권리 능력은 언제 취득한다고 했죠? 태어나면, 누구나 태어나면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원칙에 따르면 태아는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또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뭐가냐? 태아 보호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개별적으로 규정해서 일부 권리만큼은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4가지 권리예요. 4가지 권리. 그래서 조문에서 예를 들어 뭐 민법
뭐 8조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태아에게는 이러한 권리 인정시켜 줄게라고 개별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4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태아를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개별적 보호주의지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에요.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면 그냥 태아라면 권리 능력을 일반적으로 우리 민법상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 일반적 보호주의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1119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로지 4가지 권리에 대해서만 조문으로 개별적으로 인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개별적으로 보호해 준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데 이걸 일반적 보호주의로도 출제를 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개별적이지 일반적이 아니다. 4가지 권리만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4가지 권리, 태아가 인정되는 4가지 권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시험 범위겠죠. 시험 받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보면 태아가 인정되는 권리 첫 번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례를 한번 쫙 본 다음에 관련 내용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이제 법학은 무조건 제가 갑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을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고 어머니, 둘 사이에 자녀 A가 있고 얘는 태아인 상태예요. 태아, 엄마 뱃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이때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첫 번째, 태아는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겠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것도 뭐 불법행위가 어떤 불법행위가 있냐 해서 뭐 정신적, 여기선 지금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은 건데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법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고, 어찌됐거는 태아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그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민법이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태아를 위해서. 두 번째, 아버지는 원래 이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거잖아요. 얘는 가해자고 이분은 피해자죠. 따라서 이분이 살아 계셨다면 이분은 이분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다쳤으니까. 내 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분 자체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태아에게 상속을 인정시켜줘요. 상속. 그래서 이분이 이분한테 받아야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을 받아서 대신 권리를 행사해라. 그렇게 해줄게 라는 상속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유증이 있어요. 유증. 이건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걸 앞잡다 가지고 제가 OT 때 말씀드렸죠. 불, 쌍, 유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래서 암기 팁, 맨날 관련된 태아 사례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아니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다쳤다. 이럴 경우에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 아, 우리 태아 참 맨날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걸로밖에 안 나오네. 우리 태아 참 어떻다? 불쌍, 유유. 그래서 유증이지 징역 아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유증이지 징역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사례를 한번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즉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여기 762조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부터 볼게요.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태아는 아버지 없이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됐고, 이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태아가 조산이 뭐냐? 예정된 시각보다 훨씬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태아에게 그만큼 영향이 가가지고 일찍 태어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태아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그 기간을 충족해서 나왔으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을 텐데 원래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오면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뭐 머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클 수도 있고 이런 과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태아가 일찍 태어났다. 엄마 배 밖으로. 그러면 태아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정신적일 수도 있고 재산적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에 대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가끔 노무사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긴 하고 행정사도 거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불법행위 관련해가지고는 불법행위지 체불이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는 행사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불법행위랑 채무불이행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배울 건데 어찌됐건 불법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불법행위, 상속, 유류분, 유증. 여기 불이지 채가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상속권이 있어요. 여기 천조 사망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또 이미 출생,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의 상속권은 대습 상속권이 포함돼요. 대습 상속권. 여기서 대습을 괄호 쳐버리면 이것도 결국 상속이잖아요. 따라서 대습 상속권이 태아에게 인정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그냥 지워버려. 상속 되잖아. 오케이 하고 넘기는 게 사실 수험 적합적으로 좋고 그러면 끝이에요. 대습 상속권이 뭔지라고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족법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여러분 상속이니까 넘어갈게요 라고 하고 싶은데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의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 가지고 대습 상속이 뭔지 검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습 상속 관련된 거는 오로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갑이 있고 갑은 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 A를 낳았고 자녀 A는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O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 AA를 낳았어요. 이 당시에 갑에게는 여동생인 U가 있어요. 여동생. 그리고 갑의 입장에서 O는 누구죠? 사위겠죠, 사위. 이런 관계에서 실제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은 갑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10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억의 자산가를 가진 분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이 을과 A와 그리고 손자, 손녀와 함께 괌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요. 이때 왜 이분은 안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무튼 갑은 이렇게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뒤에서 배울 거긴 하지만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 사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죠. 물론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무래도 앞에 있던 분들이 먼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높겠지만 사실 과학적으로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법적으로 30조에 따라서 동시 사망 추정으로 봐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동시 사망으로 본 거죠. 이때 갑의 재산, 상속 재산을 여동생과 사위 중에서 누가 받아야 되냐? 누가 받을 것인가? 여동생과 사위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갑의 재산, 이 100억에 대해서 남은 가족이라고는 여동생과 사위가 남았을 때 누가 받아야 될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여동생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어찌됐건 갑 입장에서는 여동생은 피가 섞인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위는 사실 남이잖아요. 남. 만약에 둘이 결혼한 지 막 1, 2년밖에 안 됐다고 해봐요. 그럼 사실상 남이지 않을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만약에 이 갑을 저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동생은 저한테는 고모잖아요. 고모. 그리고 저한테 이분은 매형이죠. 매형. 그럼 당연히 저도 고모가 받아야 되는 게 우리 국민,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위가 다 받아가요. 왜? 대습 상속 때문에. 대습 상속. 대습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원칙, 상속 순위에 따라서 A가 을과 함께 받거든요. 근데 A는 이미 사망을 갑과 같이 했잖아요. 그때 대습 상속 개념은 A가 살아 있었더라면 원래 받아야 되는 상속분, 얘가 원래 얘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속분을
얘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대습상속이 얘네들한테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분도 사망을 했죠. 따라서 남은 배우자, 요분이 이분에 대한 상속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습상속 개념이에요. 따라서 직계 혈족 뭐 그런 상속 순위에 따르면 이 사람이 앞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얘보다는 얘가 더 앞서기 때문에 얘의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뭐 가족법적인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그 조문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상속 개시 전의 의미가 뭐냐 이거 가지고 다투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 상속 받는다가 대습 상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위가 받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년밖에 안 됐다고 해봐요. 1, 2년밖에 안 됐고 결국 사위가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 받아갔다라고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 1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마 하늘에서 이분은 피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좀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의 매형 관계를 보더라도 평소에 저랑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친해요. 서로 애같이 되게 장난을 많이 치고 부자지간에 굉장히 사이가 돈독한데 매번 저에게 장난치는 저희 아버지께서 꼭 매형 앞에만 서면 굉장히 의젓하고 정말 딱 어른스러운 행동만 보여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누구시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누구시지? 무튼 어찌됐건 대습상속이란 개념 때문에 사이가 다 가져간다. 생각보다 민법 재밌죠?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당연히 핵심 강의 그리고 뒤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께 진짜 핵심만 그냥 상속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서 상속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로 아빠가 사망했어요. 이럴 경우 아버지가 원래 가해자에게 가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태아가 대신 상속해가지고 태아가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태아에게는 유류분권도 인정이 돼요. 그냥 불상 유유로 해서 넘어가고 싶지만 이것도 기본 강의니까 유류분이 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잖아요. 그냥 한번 이해하고 넘기시면 돼요. 의를 보시면 의보다는 먼저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번에 똑같이 갑과 을이 결혼을 했어요. 그 둘 사이에는 자녀 A를 낳았어요. 그 당시에 을은 전업주부예요. 그리고 A는 고딩이에요. 고딩. 그런 상황에서 갑에게는 1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살아생전에 나 이 재산 고아원에 다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고아원에 다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러고 나서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의사에 따라서 이 10억은 고아원에 다 가겠죠. 그리고 제가 민법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이 대원칙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네들끼리 계약 체결하는 사적인 영역은 너네 스스로 하는 게 원칙이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너네 영역은 너네 스스로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고아원에 10억을 다 공짜로 주겠다. 이걸 이제 보통 증여 또는 유증이라고 해요. 우리 바로 뒤에서 배울 건데 갑이 고아원에 10억을 공짜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걸 유증 또는 증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얘의 의사는 우리 사적 자치 원칙, 임의 규정에 따라서 얘의 존중, 얘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을은 지금 전업주부고 아이는 고딩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10억을 다 전 재산을 주게 되면 이분들은 당장 뭐 먹고 살아요? 그러겠죠. 뭐 먹고 살 수 없겠죠. 더군다나 고딩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수능 준비 때문에 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둬가지고 너의 의사는 존중해 줄게. 그치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 아내에게는 그 중에서 3억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는 2억만큼은 보장을 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에게 3억을 보장해주고 이분에게 2억을 보장해주면 고아원은 5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또 남은 유족들, 남은 가족들도 보호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이런 것들도 태아에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고딩이라고 줬는데 이 A가 고딩이 아니라 태아이더라도 태아에게는 유류분권. 갑이 아버지가 고아원에 10억을 다 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 내 목 2억을 내주십시오 라고 태아인 상태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보면 피상속인, 여기서 피가 당하다의 피거든요. 당하다의 피. 그래서 상속을 당하는 사람. 그러면 방금 사실관계에서 갑이 사망을 했을 때 피상속인이 누굴까요?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이에요.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 아내랑 자녀인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냐,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상속인, 피상속인 헷갈리실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자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이 피, 말 그대로 피, 아 죽은 사람, 갑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저도 사실 한자를 공부했던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 잘 모르거든요. 저 때는 이제 뭐 컴퓨터 할 거냐 한자 할 거냐 이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도 잘 알아요. 저도 이제 수험 느낌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래서 피상속인, 앞에 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아 죽은 사람 의미하구나, 그 반대말의 상속인은 아 상속받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찌됐건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서 유족들, 남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비율을 보장시켜주고, 이러한 유류분권을 누구에게? 태아에게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음, 태아에게는 유증이 인정이 돼요. 유증, 증여,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둘이 공통점이 뭐냐, 공짜로 준다.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무상,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제가 태아라고 해볼게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데 내 전 재산을 우리 아들 이찬이가 앞으로 장차 태어날 텐데 우리 이찬이에게 다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뭔가를 준다 했을 때 이거는 유증, 증여, 어떤 게 될지 몰라요. 둘 다 공통점이 공짜이기 때문에. 근데 왜 태아에게 유증은 되는데 증여는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기본 강의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증은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반면에 증여는 그 법적 성질이 계약이거든요. 계약 우리 배웠죠. 계약이 뭐였죠?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우리는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단독행위는 뭐냐? 그냥 저희 아버지가 내 재산을 다 이찬이에게 줄게 라는 유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독행위, 즉 아버지의 말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돼요. 근데 아버지가 내 전 재산을 내 아들 이찬이에게 증여할게 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 성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청약이죠. 그럼 저는 거기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땡큐 라고 승낙을 해야지만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제가 태아예요, 아버지가 내 전 재산 이찬이에게 줄게라고 유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버지의 말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 저는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승낙이 필요 없잖아요. 반면에 증여는 그 법적 성질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전 재산 이찬에게 증여할게 라고 청약을 해도 제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고 해야지만 비로소 증여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태아인 상태에서 응애응애도 못할 텐데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승낙을 당연히 못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증여는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데 유증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법적 성질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대학교 때나 배우는 이유고요. 우리는 결론은 유증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064조, 1000조 3항에 따르면 유증에 관하여도 태아는 출생,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정리,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뭐다? 불상, 유유. 유증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뭐냐? 첫 번째, 증여. 증여가 안 돼요.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 능력을 인정시켜주지 않는다. 여기서 수증이 뭐냐? 이 증은 증여예요, 증여. 그리고 수는 받을 수예요, 받을 수, 받다. 그래서 증여를 받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를 받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증여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께 항상 법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주어, 목적어, 동사만 보면 바로 답이 풀리는데 관련된 여기 들어가 있는 중간적인 내용들이 너무 어렵고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일렬로 쭉 읽다 보니까 이거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딱 보면 증여, 깨끗하게 할게요. 증여, 태아, 안 되지.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안 헷갈리고 확실한 방법인데,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때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태아인 동안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태아는 수증을 증여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태아 수증 능력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유증에도 수증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판시했는지 이 관련된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번이고 2번은 사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혹시 브리타로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적긴 적었어요.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살펴보면 아버지는 태아를 상대로 인지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태아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권이 안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혼. 우리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당연히 성인이실 테니까 혹시 법률혼, 사실혼, 동거에 대한 차이점 아시나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알아두면 굳이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사실혼, 법률혼, 동거의 차이점은 뭐냐? 법률혼은 혼인 의사와 혼인 신고가 다 돼 있는 상태,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한 부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결혼을 했고 실제 혼인 신고까지 완성했으면 우린 그거를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법률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은 뭐냐? 혼인 의사는 있어요. 근데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 많겠죠? 근데 보통 이제 사실혼 관계는 대개는 부정적인 이유가 많아요. 뭐 탈세, 세금 탈세 등의 목적, 이런 좀 부정적인 이유로 사실혼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무튼 어찌됐건 혼인 의사는 있지만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가 사실혼이고, 동거는 뭐냐? 혼인 신고도 안 돼 있고 혼인 의사도 안 돼 있고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잠시 같이 사는 거, 혼인 의사 없이, 그게 동거예요. 이때 사실혼 관계에서 살펴보면 감남과 을려가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살았지만 혼인 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A를 낳았어요. 얘가 태아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 둘만큼은 어떠한 법률적인 요건이나 절차 필요 없이 얘가 태어나는 순간 이 둘은 법적 친자 관계가 인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는 자기 배 밖으로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인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 친자 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둘은 서로 얘가 태어나게 되면 얘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법적으로. 그렇다면 법적으로 얘네 둘 간의 부자지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A를 상대로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적으로 아버지가 인정이 돼요. 법적 친자관계 형성이 되고, 얘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죠. 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 친자관계가 인정이 돼요. 즉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얘 내 자식이요 라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지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반면에 태아인 상태에서 내 아버지요 라고 인지 청구를 할 수 없겠죠. 말도 못하는데, 응애응애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달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는 태아에게 인지할 수 있으나 태아는 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뭐냐?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그냥 이거다. 불상 유유, 복습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상속이고 뭐가 포함된다? 대습 상속이 포함된다. 유류분이 된다. 유증이 된다. 유증이지 증여가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전혀? 그 다음에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4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태아가 행사할 수 있을 건가? 라는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제가 그 객관식 시험 민법은 대부분 학설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필요한 학설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초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행규정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설 가지고 문제 거의 안 내요. 이게 몇 개 안 되는 예외 학설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설 대립이 있어요. 태아의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정시켜 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정지조건설이 있고, 두 번째 해제조건설이 있어요.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 이 4가지 권리에 대해서 인정시켜 줄 수 없어. 단 살아서 출생했어, 태아가. 그러면 실제 문제가 발생됐던 때로 소급, 여기서의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런 건 여러분 적지 마요. 이런 거 적지 마요. 어차피 소급이란 단어는 우리 끝까지 다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3번 그냥 반복으로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소급 돌아가지? 이렇게 이해하실 테니까 이런 건 적지 마요.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무튼 정지조건설 입장은 태아가 실제로 태어났어? 그러면 태아인 동안에 아버지가 예를 들어 2025년 뭐 11월 15일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로 2026년 뭐 1월 27일 날 태아가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됐던 시기로 소급 돌아가가지고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해제 조건설은 뭐냐? 태아인 동안에 곧바로 권리 능력 인정시켜주자. 즉 문제됐던 2025년 11월 15일 날 바로 태아인 동안에도 인정이 되자. 근데 만약에 태아가 사산됐어. 사산이란 말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사건 발생 시를 소급해서 권리 능력을 소멸한다. 따라서 이때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 주는데 결국 태아가 2026년 1월 27일 날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했다라고 사산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로 다시 돌아가서 권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때 취득은 됐었지만 쭉 유지됐다가 이거를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양자 간의 공통점이 뭐냐? 사산이에요, 사산. 얘네 둘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비로소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해줘요. 다만 얘는 살아서 출생해야 그때부터 인정되고 얘는 일단 태아인 동안에도 문제가 가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사망했던 그 시점부터 바로 태아인 동안이더라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지만 너가 못 태어났어? 그럼 권리 능력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통점은 결국은 사산하게 되면 태아의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학설에 따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조산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도 그 수험 공부할 때 이거 진짜 구분점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이거 대학 중간고사 때였나? 한번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지금도 좀 화딱지 났던 건데 조산, 사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고 이런 단어들을 대학교 20살 땐 잘 몰랐어요. 조산, 사산? 뭐 비슷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했는데 조산은 일찍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일찍 태어난 거.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아가 조산된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 능력 당연히 인정돼요. 태어났을 때 태어나 건데 일찍 태어난 거니까 예정일보다. 반면에 사산은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한 거예요. 사산이 포인트예요, 사산.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키워드 사산됐네? 그러면 태아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어머니가 상속받아서 가해자에게 행사할 수 없죠. 왜? 태아가 사산된 순간 태아는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청구권, 이런 권리는 어떻게 되죠? 인정이 안 되죠. 권리 능력 인정이 안 되죠. 사산됐으니까. 따라서 상속을 어머니가 받을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자에게 어머니는 상속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얘도 여러분 다 시험에 출제되는 걸로만 제가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 시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주. 다음으로 양자 간의 학설 차이점이 뭐냐? 법정 대리인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빈출이거든요. 정지 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정지 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그때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는데 해제 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일단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너가 어머니 배 밖으로 안 나오고 어머니 뱃속에서 사망했어? 그럼 권리 능력은 소급해서 없었던 것으로 할 거야 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태아인 동안 일단 권리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아는 이런 권리 능력을 당장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 법정 대리인이 어머니가 대신해서 태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 조건설 입장은 태아는 태아인 동안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리 능력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존재를 인정시키는 거예요. 이해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이거는 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도 굉장히 자주 출제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지금 뭐 교수님들 간의 대립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사람들 견해에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비로소 그 문제됐던 시기로 소급해서 즉 돌아가서 그때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 주겠다. 언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지만. 따라서 얘네의 입장과 같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그걸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 자체가 어머니가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거. 우리 판례 입장, 우리 판례는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 권리 능력이 없는데 법정 대리인이 권리 능력을 대리 행사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수중 행위할 수 없다. 근데 키워드는 여러분 수중 행위이긴 해요. 수중. 증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살펴보면 권리 능력은 끝이에요. 다 봤어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정리.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 민법상 주어진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받기 때문에, 누구나 권리를 갖기 때문에 뭐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 그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틀린 질문을 자주 낸다고 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겠죠.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시켜준다. 그거를 어떤 주의라고 한다? 개별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4가지. 불상 유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상 유유. 첫 번째, 불법행위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다. 두 번째, 상속, 대수상속 포함. 3. 유류분이죠. 4. 유증이지 증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끝. 그리고 관련된 학설. 학설의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은 사산하면 어떤 학설이더라도 태아의 권리 능력 부정, 차이점은 법정 대리인 유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권리 능력 한 문제 맞춘 거예요, 저희는. 두 번째, 의사 능력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의사 능력은 정신적인 능력,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사능력 유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률행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취자, 우리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했죠. 이 무가 없을 무, 의사 능력이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는 2개밖에 없어요. 만취자랑 정신병자. 근데 만취자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술이 어느 정도 마셨는지에 따라서 만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그날은 만취자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의사 무능력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에 깼어요. 그러면 그때는 만취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사 능력자.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강아지 뭐야 하고 이제 할머니께 보내드린 거잖아요. 이게 자신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인 법률행위.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행위 나오면 그냥 계약이라고 바로 쉽게 생각하시라. 물론 얘가 더 폭넓은 범위가 맞아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거의 대부분 99%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구체적인 어떠한 계약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겠다. 연령에 따라서 뭐 획일적으로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비교해서 행위능력 유무는 연령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객관적으로 판정이 된다. 이거는 제가 행위능력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제 2회독 때부터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라고. 제 책의 장점이죠. 헷갈리는 것들은 제가 계속 비교, 복습, 참고 이런 식으로 넣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긴 해요. 미성년자는 우리가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령 등에 따라서 획일적, 일률적, 객관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죠. 행위능력 관련된 게 미성년자거든요. 이건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맛보기로 이 정도만 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졌다? 그러면 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사능력이 인정돼요. 그래서 시험 출제는 뭐가 되냐? 이거랑 이게 시험 출제에서 자주 되는데 이 2개는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요. 이 의사능력 관련된 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다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합리적 예단을 갖고 보세요. 이것도 자주 빈출돼요.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있다? 그럼 그것까지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 저 이거 말씀드렸죠? 만취자 저희 아버지가 개장수와 함께한 개매매계약. 그 효력이 어떻게 된다? 무효죠? 무효. 절대적 무효. 우리가 무효라는 거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무효예요. 이 사람 둘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떤 제3자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라고 하면 이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뿐만 아니라 이 무효는 얘네들한테도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다. 근데 반대로 기억해야 되는 게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상대적 무효는 얘네 둘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이거 가지고 관련된 어떤 제3자가 있다? 그럼 얘한테는 그 무효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무효고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느낌만 이 정도로 가져가시고 절대적 무효의 효과로는 항상 여러분 3가지가 따라오셔야 돼요. 자동으로. 절대적 무효 효과는 첫 번째,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게 상대적 무효에서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상대적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 근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무효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리고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표현들이라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은 이 정도의 느낌만 보시고 법적 용어 개념 정리만 할게요. 선의랑 추인에 대해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고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여러분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계속 앞으로 쭉 나올 때마다 제가 선이 뭐였죠?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1+1은 2라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제 수업을 통해서 계속 제가 떠먹여 드리듯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로 필기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의는 먼저 의미하는 게 모르고예요. 모르고. 반면에 악의는 알면서, 일부러. 알면서. 선의는 모르고 악의는 알면서. 여기 보자마자 알면서. 반면에 과실은 보자마자 실수로. 그리고 고의는 일부러인데 여기서 좀 폭넓게 알면서 일부러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알면서 일부러. 그래서 정리. 선의는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시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의라고 하면 착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법적 시각으로 가야 돼요. 법적으로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 I don't know. 몰랐다. 악의는 악 보자마자 그냥 알면서. 그래서 악의 반대말 선의는 모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고의, 과실은 실소이기 때문에 과실. 고의는 일부러, 알면서 일부러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다음, 추의는 그냥 추후 인정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추후 인정해 주겠다. 지금은 이 정도 느낌만 보세요. 다음으로 절대적 무효. 이런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고 이때 의사 무능력자임을 누가 법원에 가서 주장 입증해야 되냐 이런 재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법률행위 무효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의사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되면 주장 증명 책임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어떨 때는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되고 또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 거의 99% 원칙은 당연히 주장하는 자가 주장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를 상대로 돈 갚아라고 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요.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제가 주장을 해야 돼요. 제가 증명을 해야 되고. 따라서 주장하는 자가 당연히 증명 책임을 재판부에 가서 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리가 있는 얘기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되는 게 그럼 몇 가지 없겠죠. 이 몇 가지 안 되는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고 원칙은 다 이거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막 주장은 어떨 땐 얘가하고 어떨 땐 얘가하고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이해하시는 거, 정리하시는 거 정말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똑같아요. 무효 주장만은 너가 스스로 입증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관련된 건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의사 무능력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다 강행 규정이잖아요. 강행 규정 관련된 부분은 강제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위반했어. 그걸 알면서도 이 조문에 위반해가지고 어떤 법률행위를 상대방과 했어. 그래도 나중에 이거 강행 규정 위반이지 메롱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에 쫓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반 아니냐라고 누가 주장을 했는데 우리 판례는 아니다. 이건 신의 측 위배라고 볼 수 없는 게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알면서 위반을 했다라면 언제든지 강행 규정 위반을 당사자 간에 누구든 주장할 수 있고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신의 측을 근거해 가지고 너네들끼리 어찌됐거는 강행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갑자기 네가 일방적으로 나 강행 규정 위반이니까 이 계약 안 할래? 라고 메롱했어? 그러면 이거는 너의 신뢰에 쫓아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신의 측 위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강행 규정 위반인 사건을 가지고 신의 측을 근거로 해가지고 얘네들 간의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주면 이거는 사실 없는 조문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 조문 자체를 아예 몰각시키는 위험에 초래된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강행 규정 위반한 거, 능력과 관련된 건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를 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해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의사 무능력자까지만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에 따른 의사 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뭐냐? 이것도 굉장히 빈출.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다. 플러스로 제한 능력자도 선악 불문 현존이익 반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개장수 사건 볼게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여러분 계약이 무효가 됐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받은 게 있으면 다 토해내야 돼요. 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아버지 사건에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진돗개를 돌려주고 자신이 어제 줬던 70만 원을 돌려받으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돼서 또는 취소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이 되면 전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전부 받아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 이익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딱 두 개. 여기서 나오는 의사무능력 그리고 제한능력. 물론 뒤에 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선악 불문하고 하는 건 두 개예요. 선악 불문. 선의가 뭐였죠? 선의. 악의는 뭐였죠? 악. 알면서 그 반대말 선의는 모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 능력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불문하고 의사 무능력자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 반환.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번에는 개장수가 만취자라고 해볼게요. 만취자인 상태면 이 개장수는 의사 무능력자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7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의사 무능력자 상태로 70만 원을 받고 바로 거기서 뭐 술값으로 20만 원을 썼어요. 그럼 현재 남은 돈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만취자 무능력자인 개장수는 50만 원만 다음날에 지급하면 돼요. 현재 20만 원 쓰고 남은 50만 원만. 좀 불공평해 보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이 파트 가서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존이익 반환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결론만 알고 계셔라. 법률행위 무효에 따른 의사 무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예외로서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다. 이거 관련된 내용은 여기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면 권리능력, 의사능력까지 살펴봤고, 의사능력은 여러분 중요한 게 다 일단 기본적으로 옳은 지문으로밖에 거의 안 나와요. 그나마 좀 틀릴 것으로 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효력. 관련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 어떻게 되냐, 이것만 그나마 틀릴 가능성으로 낼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는 다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두 가지만 기억하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은 절대적 무효다. 두 번째, 그때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되냐, 선악 불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행위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